미국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안 하려고 하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국의 그 흐름들이 전 세계에 미쳐지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 그런 큰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미국과 관련된 것들만 조금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또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세일 혁명이라고 석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시추공법으로 석유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세일 혁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나누고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04년 정도 때는 그 석유 가격이 한 $20, $30 했었는데 그 시간이 한 10년 지나서 2015년, 14년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했지만 거의 뭐 $100 가까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상승된 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면서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그러한 이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추공법을 개발해서 석유를 개발하는 일들이 생겨났었는데 이제 미국 회사에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그 세일층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그러한 새로운 공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이제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일 혁명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제 공법은 그냥 수직 공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게 한 500m 정도 내려가서 석유를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일 공법은 수직으로 한 2km 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수평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2km.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직뿐만이 아니라 수평으로도 이동해서 그 지하 깊숙이 있는 세일층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석유와 가스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 플래킹 공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추 공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는 그 석유가 지금 뭐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 전통 그 채굴 방식은 시추에서 그 뽑아내는 그 생산 과정이 한 8년 정도 걸렸는데 이 세일 공법은 2달, 짧으면 2달,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면 석유를 뽑아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이 석유 개발권이 전적으로 민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또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대 초부터 해서 붐이 일어서 이렇게 해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법 자체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 단가하고 판매 단가가 맞질 않아서 처음엔 하기가 어려웠는데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단가가 맞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도적으로 오펙이랑 담합을 해가지고 한 4, 5년 전인가 3, 4년 전에 석유 가격을 갑자기 확 한 $30대로 확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내려지면 세일 공법으로 이런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단가가 안 맞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가를 확 낮췄었는데 오히려 그게 세일 혁명을 이렇게 더 앞당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이 없는 조그만 회사들은 다 도산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런 회사들의 기술들을 큰 회사들, 엑스모빌 같은 이렇게 큰 회사들이 기술을 다 이제
돈을 주고 사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춘 거대한 회사들 몇몇 개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유정 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생산 단가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세일가스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80불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4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러는 만큼 생산 단가는 점점 내려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 내 이 세일가스가 얼만큼 매장되어 있는지를 측정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세일가스 매장량이 미국에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일가스 개발하는 기술은 미국 외에는 다른 나라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이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이 도입해서 각 나라에 이제 세일층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시추하기까지는 20년에서 30년 최소한으로 그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석유가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희가 성장할 때는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된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틀린 말이죠. 석유는 무한대로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을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세일가스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원유 생산국으로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 됩니다.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천연가스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천연가스를 미국이 이제 뽑아냅니다. 이제 세일층에서 석유를 뽑아낼 때 그 안에 있는 가스도 같이 나오는데 그 가스를 이제 변형시키면 우리가 아는 LNG 천연가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천연가스 또한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텍사스에서 계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가스값은 거의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텍사스도 라스베가스처럼 텍스가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세일가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뭐 이 세금이 엄청 거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몇 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파리 기후 협약을 파기했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일가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탈퇴하고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일 혁명으로 인해서 몇 년 전부터 해외에 나가 있던 그 미국의 기업들이 공장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잘 했기 때문에 뭐 텍스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석유 이 세일 혁명 때문에 석유 가격이 내려가서 제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경제가 안정적으로 잡혀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이죠. 이 제조업에서 모든 생산들을 하니까. 근데 지금 석유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 때하고 비교하면은 일자리들이 많이 늘고 실업자들이 줄고 이제 소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제 그게 다 사실은 세일 혁명과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라고 해야 되겠죠. 경제라보다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석유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1973년에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하고 딜을 하는데 어떤 딜을 하냐면 이제 사우디에게 우리가 너희들의 유전을 지켜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 석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 받아줘라.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석유를 살 때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사우디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 사우디의 그 천적인 그 이란 그리고 러시아 이런 큰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손해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오펙의 그 의장으로서 중동에 있는 모든 산유국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석유 판매 대금을 모두가 다 달러로 바꾸게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판매할 때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조건으로 대신 이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대를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대가 없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이 직접 지켜주니까 가장 안전하죠. 그 대신 경찰이 그 치안만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석유 대금을 달러로 이제 했을 때 미국이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 미군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다른 나라들한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 중동을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죠. 욕을 먹어가면서도 개입해서 그 중동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석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중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이라크를 침공했던 거 그리고 리비아 전쟁 뭐 이런데 미국이 깊숙이 개입을 했었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이라크의 석유를 탈취하려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많이들 말했는데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국가에게 그대로 다 제공을 해줬었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원했던 거는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들의 그 배후를 보면은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에 금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화폐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을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평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도 사실은 그게 원인이었었고요. 그때 루블환과 그 러시아하고 거래하면서 그 달러 대신 다른 걸 쓰려고 했었고 카다피는 이제 금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었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거가 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시초권은 그 나라에게 제공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석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미군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만약 이제 중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전쟁할 때 그 각 나라에서 공격하는 게 그 정유 시설이죠. 에너지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영향은 미국에게도 미치게 되고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그 타격을 주게 되죠. 그럼 그건 정치와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욕을 먹으면서도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했던 이유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흔히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욕을 먹어가면서도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스스로 자원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와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그 석유 원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중동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국 안에서 나는 그 엄청난 그 가스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그런 것들을 개입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동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할 거라는 그 통보를 했고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있고 거의 3분의 2 이상의 군대가 빠져나오고 시리아나 몇몇 군대만 조금 잔류 병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미군이 이제 다 철수했을 때 중동, 미국이 없는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질지. 말 그대로 이제 난장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란이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중동에서는 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동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브레튼 우드 그 협정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그 미국의 우방국들 44개국의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이 어떤 경제 협력을 맺은 그러한 어떤 협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합국 통화금융회의라고 하는데 이제 의미를 좀 잠깐 좀 나눌게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금이 전 세계의 70%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연합국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 금 본위제로 하자라고 하면서 금 원 온스당 달러 35달러로 기준을 맞춰서 이제 금 원 온스를 35달러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봅니다. 금은 무겁기 때문에 또 휴대하기 불편하니까 금 대신에 우리 종이화폐 이 달러를 사용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국들에게 어그리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원온스를 실제로 갖고 있을 때 35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온스가 생기면 또 다른 35달러를 찍어내는 게 금 본위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안에 금이 있는 만큼 그 금이 있는 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 대신 달러를 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금 본위제인데 시스템은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본이자가 이제 흔들리게 되죠.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미국이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한 방법이 전쟁하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달러를 막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근본이자로 갔을 때는 고정 환율이었어요. 금 원온스당 무조건 35달러 고정 환율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동으로 바꿔버립니다. 달러를 뭐 계속해서 금은 안 갖고 있는데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변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변동으로 바꾸다가 이것도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그 미국한테 찾아가서 달러를 갖다 주면서 이 달러를 주면서 우리는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것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 달러만큼 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금 본위제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브레튼 우즈 그 협정은 파기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다른 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어느 나라가 수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달러 대신에 무슨 뭐 위안화를 쓴다거나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통화로 바꾸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가 되어진 겁니다. 금은 없는데 달러는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일혁명으로 에너지를 독립하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에 그것과 금융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 금융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망가진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든 반드시 리셋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멀지 않을 때 아마 그런 리셋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달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화폐로 새로운 기축통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달러가 아닐 거고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칩과 연관해서 그 종이 화폐가 아닌 칩으로서 스캔해서 이제 전자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살아나지만 한편으로 금융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지는 일들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런 그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로 근본이제가 무너져 그런 배경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이 1944년도에 근본위제를 실시하면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되고 그때 IMF도 생기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합법적으로 모든 세계 그 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파워를 여전히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하는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미국이 했을 때 이 협정을 맺자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주고 미국에게 이런 막대한 권한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경제를 복구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졌었는데 이 당시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갖게 됐죠. 그래서 각 나라의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나라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안보를 책임지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안보는 미국이 지켜주니까 경제 복구에만 신경 쓰면 되죠.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 각 거래를 할 때 어떤 양쪽이 이득을 보면 좋은데 어떨 때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미국이 손해를 봐주는 게 이 브레튼 우즈 협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에 사인하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은 실제적인 손해를 볼 게 없으니까 뭐 why not 해서 이 협정을 다 받아주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파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각 나라 각국의 나라들과 일대일로 그 딜을 하면서 이것들을 파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베이에 가셔서 우리 핸드폰 그 스크린 프로텍터 그 필름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좀 괜찮은 퀄리티로 살려면 한 7불, 8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미국 내에서 쇼핑해서 하려면 이베이에서. 근데 똑같은 퀄리티를 중국에서 여러분이 오더를 하면 2불이면 삽니다. 퀄리티는 똑같아요. 근데 프리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죠. 미국 내에서 우리가 보내도 그 쇼핑 차지가 2불보다는 더 들 텐데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프리 쇼핑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중국과 맺은 협약 때문이에요. 모든 그 어떤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쇼핑비를 다 공짜로 웨이브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어지간한 자그마한 거 보낼 때 다 중국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는 거예요. 텍스도 안 내고 쇼핑비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불을 중국에다 다 100% 주는 거고 중국이 그걸 100% 먹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물품이 들어오려면 그 세관을 통과하는데도 돈이 들죠. 그리고 우리 미국 각 가정에 배달되는데 최소한 뭐 제가 볼 때 중국에서까지 넘어오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한 7, 8불 뭐 10불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세금으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협정들을 각 나라와 맺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경제를 복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널드 트럼프가 다 이제 파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국가 이익에서 볼 때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서도 이것을 지금까지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미국이 괜히 손해보는 나라는 아니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서 정확하게 세계는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죠. 냉전 시대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나라들은 미국에 붙든지 소련에 붙든지 그 70년대는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의 굉장히 위협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유럽의 국가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도 유럽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한 이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면서 군사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각 나라가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한 겁니다. 이때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반대쪽에 아시아에서도 많은 이제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그 혜택 중에서 뭐 우리 대한민국은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때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베네핏을 얻어서 홍콩이나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나라들인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우리가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중국이란 나라가 이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중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로 그 소련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소련하고 중국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중국에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걸 성공을 하죠. 그 7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내에 뭐 어떤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뭐 우리 한국식으로 새마을 운동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통해서 중국이 좀 성장을 했는데 좀 성장하고 나서 지금 상황 보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좀 한번 좀 팔씨름을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까불고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을 미국 다음으로 큰 패권 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중국을 미국과 견주는 그런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나라들은 없는데 한국은 중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죠. 사실 중국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다 키워줬는데 아무리 컸다고 한들 미국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레튼 우즈 협정의 핵심은 소련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게 우선시 됐기 때문에 맺은 협정이었어요. 그 핵심은.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죠.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련을 고립시켰고 그리고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91년 이후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됐기 때문에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서 언제든지 이제 이런 경제적인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파기했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도 이것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건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더리잡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나라와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무역 거래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 미국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다 이런 배경 하에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이제 미국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세일 혁명에 대해서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문제를 나눴고 그리고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고 그 다음에 석유 자금도 달러로 결제하고 그래서 미국이 갖는 그 어떤 전 세계에서 갖는 위치는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에너지 독립이 완벽하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 가운데 에너지 독립을 100% 그 자립으로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는 안보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뭐 뽑아내고서 보관을 할 수 있다 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면 빨리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게 이런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했다는 게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요 그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이 식량을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오래전에 된 건데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지는 이제 곡물들 중에 많은 양들이 바다에 이렇게 막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농민들이 수확한 거를 정부가 사들여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게 되면 곡물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면 다른 나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원성을 듣게 되니까 그러질 못하고 그거를 다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생산이 돼서. 그래도 미국은 이제 나라가 부유하니까 그걸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 땅도 넓고 옥토도 좋고 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뭘 갖고 있냐면 미국이
전 세계 그 농작물의 종자권 C 있죠, C 이 종자권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이게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낮게 잡은 수치예요. 미국이 가장 많은 종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IMF 때 한국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종자권을 미국한테 다 뺏겼습니다.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이걸 다 사들였어요. 이게 종자 전쟁이라고 해서 한때 좀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모든 C를 미국이 이제 법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제 토종고추, 뭐 청양고추 같은 거요. 이거를 먹으려면 미국에 돈을 주고 그 청양고추 씨를 사갖고 와야 돼요. 한국 토종 건데 미국이 법적으로 이 종자권을 다 사들였기 때문에 한국 청양고추지만 미국에 돈을 주고 그 씨를 사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재배를 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나가는 미국에 주는 로열티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한 식량 회사, 몬산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몇몇 회사들이 전 세계 종자권의 70% 이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그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너네한테는 안 팔아 이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추는 못 먹는 거죠. 뭐 고추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지 곡물들의 뭐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판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그러한 식량을 독립했고 이 식량으로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군사적인 독립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육해공군 다 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독립적으로 뭐 육군, 해군, 공군 다 독립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뭐 어느 나라도 옆에 올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 2위하고의 그 격차가 사실 1, 2위라고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 해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해군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도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함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 하면은 그 지상군 생각하죠. 지상에서 싸우는 거. 이게 다 영화의 영향이거든요. 지상군도 강했지만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함대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함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대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몇몇 나라들은 배 위에다가 포를 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포를 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문제는 무거운 포를 갖다가 배 위에 싣다 보니까 잘못 움직이면 배가 침몰됩니다. 많이 싣지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이미 그 포를 갖다가 배 밑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장착을 하니까 안정적이죠. 포문도 많이 실을 수 있고 포탄도 많이 싣고 그리고 움직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해양 기술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함대를 조직적으로 그 로마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해군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면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영국이란 나라가 이 그 섬나라로서 이 바다의 해양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함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군사력이 뛰어나지만 이 해군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해군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바다가 많다 보니까 그 해안 쪽에 이제 코스트 가드라고 있는데 이제 해안 경비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 해안 코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해양 경찰입니다. 이름을 이제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안 코스트 가드 이 코스트 가드가 보유한 그 군사력이 다른 나라의 해군력보다
보통의 어지간한 나라들의 해군력보다 뛰어납니다.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으로 치면은 뭐 옆에 견줄 수가 없죠. 자, 정확히 카운트는 못하겠는데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핵 항공모함이 한 15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를 하나 갖고 있고 중국도 하나 갖고 있죠. 근데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은 다 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한번 걸면 20년 넘게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어요. 20년. 2달이 아니라 20년 동안 끊임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은 가스로 가는 거라 며칠 가다가 가스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실 모양만 항공모함이지 뭐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영국이 두 개를 운영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영국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 척을 이제 좀 건조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인도가 하나 갖고 있고 뭐 사실 갖고 있어봐야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핵 항공모함이 딱 2대가 뜨면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지상군 이제 작전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 그 정도로 핵 항공모함 한 척이 갖는 그 영향력이 보통 어지간한 나라, 우리 한국과 북한이 합해서 싸워도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하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거를 15개가 넘게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해군력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항공모함 하나 줘도 우리나라는 그걸 유지할 비용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미국이 그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 식량 독립, 그리고 군사적 독립, 막강함 이 세 가지가 주는 영향력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미국은 말 그대로 절대 지존의 자리에 이번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 핵심이 세일 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굳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 들어서 고립주의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립주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해.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고립주의입니다. 미국이 지금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이제는 우리도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도 피곤하다.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이 해외에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다 철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과도 상관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은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미국이 빠진 전 세계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미국이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경찰 국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큰 전쟁 없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그 골목들이 많은데 그 골목을 평정한 왕초가 어느 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골목마다 힘 좀 세다는 애들이 다시 나오게 되죠. 자기가 그 골목을 다 평정하려고. 완전히 평정이 되기까지는 그 골목 내에 크고 작은 수많은 싸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왕초가 딱 있으면 그 밑에 불만이 있어도 다 잠잠해지죠. 그러면 그 왕초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 동네의 평범한 아이들은 그냥 안전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초가 빠지면 골목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미국이 빠진 전 세계 그 안보 상황은
생각보다 여러분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빠지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머지않아서 보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시대에 미국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왜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또다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이렇게 세우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여러 번 나눴지만 공산주의의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북한의 구원과 그다음에 중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막혀져 있는 게 북한이고 그 위에 더 큰 용의 나라 중국이 있죠. 그 다음에 넘어 이슬람이 있는데 이건 또 별도의 문제이고, 자 오늘은 미국에만 관련돼서 좀 나누려고 하니까 다른 건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공산주의 세력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공산주의는 이념과 사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을 막고 있는 사단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종말에 가져오기 위해 이 공산주의들보다 강력한 이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미국 외에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으셨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이제 중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죠. 그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북한에는 이제 반드시 붕괴되고 이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어질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또 안보적인 상황 가운데 국제 외교에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북한을 염려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중국도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소련처럼 붕괴돼서 그 안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고 새로운 중국으로 바뀌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한 가지 좀 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은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열어내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만큼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면서 통곡의 벽까지 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이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4월 9일 날에 이스라엘에서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떠한 평화 협정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어요. 이것을 총선 후에 발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영향력들이 막강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미국의 이 영향 그 아래에서 이러한 그 협정에 이제 좀 어그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다 조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미국의 역할, 공산주의의 종말과 이 이스라엘의 그 평화협정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고 악한 시스템이고 이념이고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과연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로 모든 나라가 바뀌고 세계 평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여름쯤에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으로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우리가 공산국가라는 말을 하죠. 공산주의를 통해 공산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사회국가라는 데는 없죠.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국가화되어질 땐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는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도 이 사회주의 시스템과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내에도 민주국가 안에도요 사회주의 시스템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제가 나눴었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북한인과 중국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그 다음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고 하는 나라들은 없겠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누가 세워지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한순간에 미국이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미국 내에 완전히 자리 잡혀 있고 제가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백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백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미국이 사회주의가 되는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미국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들으면서 나중에는 그게 이해가 됐는데 이미 미국의 시스템들은 언제든지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중국을 무너뜨렸을 때 미국이 갖게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보안과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안 그리고 감시 시스템의 탑5 컴퍼니가 다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 보안 시스템, 감시 시스템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 기술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뭐가 문제냐면 뭐 아시지만 미국은 개인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감시 시스템 같은 것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중국은 아시지만 뭐 인권이 없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길거리마다 그 높은 곳에 다 CCTV가 있는데 안면 인식 기술 특별히 그 각 사람의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각 사람의 안면을 그 독립적으로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뭐 담배를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스캔을 하고 곧바로 그 사람의 기록들을 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그 감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중국이 무너졌을 때 이러한 시스템들, 이러한 기술들이 100% 미국으로 그대로 흡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그 기술들을 가졌을 때 즉시로 우리가 이제 보는 적그리스도 체제로 이것들을 바로 활용해서 전 세계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 아니면 이제 헤드쿼터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위치들 이것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세계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오히려 미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지만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어졌을 때 그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고 모든 거대한 그 제국들, 그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다 이름조차 없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어지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질 거고 이스라엘도 가장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제국도 가장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미국이 가장 세상에서 강대국이 되어졌을 이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할 얘기일까 생각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책이 출판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웃기는 짬뽕이네 하면서 이승만을 우습게 봤었죠. 전쟁이 하와이를 이제 기습 폭격하고 전쟁이 난 다음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감히 미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감히 누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엄청난 자연재해들,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와 같은 것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그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의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로마가 멸망한 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자연재해입니다.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식량을 수확을 못했고 그걸로 인해 로마의 군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용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을 줘야 싸우는데 기근이 나니까 수확을 못하고 돈이 줄 게 없으니까 용병들이 돈이 없으면 싸우질 않죠. 근데 적군이 돈을 더 많이 줘요. 이 로마의 용병들이 로마를 대적해서 오히려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증명이 됐어요. 정치적인 이유, 타락, 뭐 여러 가지 이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로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미국 내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국경에 이제 지금 벽을 좀 설치하고 있죠. 안보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것들을 이제 짓고 있는데 이 국경 장벽 설치하는 것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이걸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좀 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국경 장벽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만리장성, 이제 베를린 장벽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대표가 되는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그 위대한 만리장성을 지금도 가면은 중국 가면은 자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뭐냐면 장벽을 세우지만 중국이 그 장벽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결국은 그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세워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미국을 지키는 건 벽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 이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교만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영적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완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진 이후로 미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제 좀 봐야 될 게 뉴스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하고 있는 일보다 반대로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고 그런 악법들이 세워지고 그런 수많은 그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 예가 이제 커먼코어를 통해서 동성애 교육이 전 미국의 이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는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킹더 때부터 아이들이 성교육을 동성애에 대한 교육들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까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뭐 이미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미국이 부르고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서 전쟁, 그 다음에 지진, 뭐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예언을 제가 이거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간간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자연재해,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평화 협정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열려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작을
오프닝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화 협정을 맺으니까 미국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평화 협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가 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감히 지금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걸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지금 이 평화 협정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죠. 또 반대편에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게도 기도한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내가 이를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어서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다윗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생명 걸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물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나누고 싶었는데 좀 나누기가 참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서 나누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일반화돼서 제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2012년에 A9TV라고 터키의 국영방송이 있어요. 이 터키 국영방송에서 유대교의 그 사네드린 공회 대표가 그 터키 국영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충격도 아니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냥 접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하면 아시죠? 이제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 정치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한은 막강하죠.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대표가 그 터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와 무슬림의 마흐디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마흐디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처럼 무슬림한테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의 메시아가 마흐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메시아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준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무슬림의 메시아 사상은요 비슷해요. 약간 다릅니다. 이 세상에 혼란함이 와야 자신들의 마흐디가 이 땅에 강림해서 이슬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마흐디가 오게 되는 거니까. 비슷한데 다르죠. 근데 이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마흐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하냐면 유대 랍비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TV에 나와서 2012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몇 년 후에 좀 봤었는데 그거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랍비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 평범한 랍비들도 이것에 다 동의합니다. 이미 유대교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마하디는 같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우린 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쪽에서는 성전산에다가 제3성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슬람과 그 유대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딜을 이미 끝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다 지금 그 싱크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지금이 가장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알았을 때는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얘기해도 제가 수습이 안 되고 뭐 정리를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이해하면은 보여지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종교적인 영에 묶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죠. 오늘날의 이 유대교들도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9일 날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조기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감동이라고 말하기는 참 뭐하고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당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닐 가능성들이 제가 볼 때 있어요. 어제 새벽에 문득 들어서 아직 정리는 못했는데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네타냐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치라는 사람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간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타냐후는 색깔로 얘기하면 이제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간치라는 사람은 중도. 근데 리버럴에 가까운 중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팔레스타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간치가 될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볼 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하기는 참 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 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2017년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한국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평화가 온 것처럼 그 문재인의 거짓 웃음에 다 속아서 대한민국에 이제 평화가 오고 북한과 하나가 되고 이제 뭐 번영을 누리고 뭐 이미 통일이 온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호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서 문재인을 찍어줬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네타냐후가 총리가 다시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곧 있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뉴스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큘러 그 유대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괜찮아. 우리 뭐 손잡을 수 있어. 전쟁이 없다면. 이런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지긋지긋한 이러한 분쟁들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는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도 있고 사람들이 평화를 주장하는 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짓 평화죠.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의 이러한 그 이란과의 갈등이나 중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됐죠. 유대교와 그 이슬람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우리는 같은 형제다, 같은 메시아를 섬기고 있다라고 합의를 받고 팔레스타인이나 이제 또 그 이슬람에서도 제3성전 지라 니들이 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라고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무르익고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간치가 되어지면 갑자기 전쟁 모드에서 평화가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예요. 환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거짓 평화지만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제 새벽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타냐후가 되면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간치가 되면 전쟁 없이 거짓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곧에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그 평화협정 뒤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조정하고 또 이렇게 그 배후에서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신교 목사들,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사실 이 일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기는 좀 뭐하고 나중에 실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이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미혹은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 평화협정이 되어졌을 때 그 배후에서 역할을 했던 크리스천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국가 해법.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고 사실 그 역할은 미국이 하지 않으면 아주 좋았을 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미국의 정책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미국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또 미국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미혹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혹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절대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기대해서도 안 되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 특별히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의지하지도 마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이나 나라나 그 어떤 단체를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안타깝게 시간이 지날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거는 기대들이 사람들이 갈수록 높아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당선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펜스가 또 2번 하고 그럼 미국이 바뀌어져서 뭐 미국이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의 의미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가고 계신 계획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정확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자신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중보자들이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이 미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들, 이 평화로운 시간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위해 우리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